당신이 믿어온 식탁의 상식. 오늘 그 가면을 벗겨드립니다. 오늘 아침 냉장고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꺼내셨습니까? 당연하게 누리는 이 신선함이 사실 인류에겐 기적 같은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인류에게 음식은 곧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한여름의 고기는 반나절 만에 죽음의 도구로 변했죠. 부패는 곧 기근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썩어가는 고기를 보약으로 바꾸고 10년을 보관해도 끄떡없는 마법의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제국을 세우고 왕의 수명을 결정지은 이 기술. 누군가에겐 금보다 귀한 화폐였고 누군가에겐 영생을 위한 도구였던 것. 오늘 인류의 운명을 바꾼 부패와의 전쟁, 그 장엄한 서막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냉장고 문을 닫고 인류의 가장 처절했던 생존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죠. 여러분, 혹시 며칠 전 냉장고 구석에서 발견한 갈색으로 변한 고기를 보며 코를 찌푸린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불쾌한 냄새를 단순히 상했다고 치부하며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서 그 냄새는 곧 죽음의 예고장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패한 냄새의 구역질을 느낄까요? 그것은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치러온 처절한 생존 전쟁의 결과입니다. 부패는 단순히 음식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버리는 식사 시간이죠. 19세기 파스테르가 미생물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류는 왜 음식을 먹고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나쁜 공기나 신의 저주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같은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깨어납니다. 이들이 내뿜는 보툴리눔 톡신은 단 1g으로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독소 중 하나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고대 인류가 사냥에 성공하고도 몰살당했던 수많은 비극의 배후에는 바로 이 미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포는 왕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여름철 음식 관리의 실패에 배탈과 설사로 고생하는 왕들의 기록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한여름, 신선한 생선을 한양까지 배달하는 것은 목숨을 건 작전이었습니다. 영조시대, 함경도에서 올린 진상품 생선이 상에 올라오자 관리들이 엄벌을 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왕의 옥체를 위협하는 생화학 무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도 살균기도 없던 시절,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단백질을 보관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박테리아는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20분마다 2배로 증식합니다. 아침에 잡은 고기가 저녁이면 독덩이가 되는 속도죠. 인류는 멸종의 위기 앞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박테리아에게 식량을 내주고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보이지 않는 괴물들과 맞서 싸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이외의 물질을 발견합니다. 아주 흔하면서도 동시에 금보다 귀했던 이것. 이것이 닿는 순간 박테리아는 수분을 빼앗기고 미라처럼 말라 죽었습니다. 인류를 굶주림에서 구원하고 제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든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식탁 위의 소금을 보며 생존을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그저 짠맛을 떠올리시나요? 전대인에게 소금은 고혈압을 걱정하게 만드는 흔하디흔한 조미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하얀 가루는 제국의 화폐였고 군대의 생명선이었으며 박테리아라는 괴물을 잠재우는 유일한 봉인석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소금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단순히 맛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소금은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냉장고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죠. 소금이 어떻게 부패를 막는지 아십니까? 소금은 박테리아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박테리아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수분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이를 삼투압 현상이라 부릅니다. 소금이 고기 표면에 닿는 순간 주변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박테리아 세포 속에 있던 물이 밖으로 탈출합니다. 수분을 뺏긴 미생물은 증식은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해지죠.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소금이 쏟아지는 것이 마치 우리 인간이 사막 한가운데 던져지는 것과 같은 공포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 조상들이 발견한 세포 단위의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자를 얻는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흔히 소금하면 염전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바람과 햇볕으로 소금을 만드는 천일염은 의외로 역사가 짧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자염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자염 한 가마니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뗄나무와 인간의 노동력이 갈려나갔습니다. 염부들은 뜨거운 증기 속에서 온몸이 짓물러 터지면서도 불을 지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소금 전매를 어긴 자를 엄벌에 처한다는 기록이 빼곡합니다. 왜냐고요? 국가 입장에서 소금은 곧 현금이었고 백성에게는 생명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기 힘든 역사적 연결고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나트론 천연 소금과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보는 간고등어의 제작 원리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라가 수천 년 동안 썩지 않는 이유도 결국 소금을 이용해 수분을 완벽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염장 음식은 식재료를 음식 미라로 만드는 고도의 생존 기술인 것입니다. 인류는 죽은 자를 영생하게 만드는 기술로 산자의 배를 채워왔던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소금을 손에 넣은 인류는 이제 단순한 보관을 넘어 신들의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짠맛을 넘어 인간의 혀를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감칠맛을 만들어낸 것이죠. 제국 로마를 열광시킨 악취 나는 소스, 그리고 동양의 자부심 젓갈. 그 속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달콤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salary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로마 군단병들이 받았던 소금 지급금, 즉 살라리움에서 유래했습니다. 현대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로마는 병사들에게 금이나 은 대신 하얀 가루를 쥐어주었을까요? 만약 당신의 이번 달 월급이 소금으로 들어온다면 화가 나시겠지만 고대 로마에서 그것은 금보다 유용하고 비트코인보다 확실한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유명한 격언의 이면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간선도로 중 하나인 비아 살라리아를 아십니까? 번역하면 바로 소금의 길입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을 벌일 때마다 가장 먼저 소금 광산과 소금 평원을 확보했습니다.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테베레강 하구의 소금 산지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가진 자가 식량 보존권을 가졌고 식량 보존권을 가진 자가 대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단순히 군대가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라 부패를 막는 하얀 황금이 유통되는 제국의 핏줄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용맹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낭 속에는 과학적인 생존 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과 식초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행군 중 포스카라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시큼한 저가 와인이나 식초의 물과 소금을 섞은 것이죠. 현대 스포츠 음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이 음료는 전해질을 보충하고 수질이 나쁜 물을 소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금에 절인 고기, 사르시나였습니다.
한 달 이상 썩지 않는 이 전투 식량 덕분에 로마군은 보급 부대의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번개처럼 적을 기습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소금은 누구나 먹어야만 하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악한 세금 제도를 고안합니다. 바로 소금 전매제입니다. 전쟁 비용이 부족할 때마다 로마는 소금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국가가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행위였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겨울을 날 고기를 저장할 수 없었고 그것은 곧 굶주림을 의미했으니까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융성 뒤에는 소금으로 다져진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소금의 권력이 로마에만 머물렀을까요? 지구 반대편 동양에서도 소금 한 줌의 가문의 운명을 걸고 소금 때문에 나라를 뒤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과 중국의 역사 속에서 소금은 어떻게 권력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다음 장면, 동양의 하얀 황금사에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정부가 오늘부터 소금 가격을 10배로 올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먹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인간의 몸은 소금 없이는 단 일주일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뇌 신호 전달이 멈추고 심장은 동력을 잃죠. 고대 독재자들은 이 생물학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은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매일 먹어야만 하는 소금이었습니다. 국가가 당신의 식탁 위 간을 조절함으로써 당신의 목숨을 쥐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동양 최초의 황제, 진시황. 그가 그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답은 소금 전매제입니다. 기원전 7세기 제나라의 관중이 고안한 염철로는 인류사에서 가장 영악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세금에는 저항하지만 소금 가격에 숨겨진 간접세에는 무력했습니다. 국가가 소금 생산을 독점하고 가격을 조작하자 황제의 금고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한나라 시대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소금과 철에서 나왔습니다. 즉, 만리장성의 벽돌 하나하나에는 백성들이 눈물로 삼킨 소금새가 스며들어 있는 셈입니다. 이 지독한 통제는 조선 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조선은 각연법을 통해 소금을 국가가 관리하려 했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염이라 불리는 밀거래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종실록에는 소금을 몰래 팔아 거부가 된 자들과 이를 단속하려는 관리들의 치열한 첩보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 밀매업자들은 관군의 눈을 피해 갯벌 깊은 곳에서 소금을 구웠고 이들은 훗날 권력의 뒤편에서 정치를 흔드는 거대 상단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소금을 팔았을까요? 소금 한 가마니가 쌀 몇 가마니와 맞먹는 하얀 황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권력의 도구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1930년 한 노인이 소금을 통해 제국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당시 영국은 인도인들에게 소금 채취를 금지하고 막대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간디는 24일간 390km를 걸어 바다에 도착해 단 한 줌의 소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우리의 생존권을 국가가 독점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였습니다. 한 줌의 소금이 전 세계의 양심을 깨웠고 결국 거대 제국 영국이 인도에서 물러나게 만든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권력을 만들기도 했지만 권력을 무너뜨리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소금으로 보존과 권력을 얻은 인류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소금에 절여진 음식이 시간이라는 마법을 만나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3의 맛이 탄생합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어떻게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 감칠맛으로 변했을까요?
고대 로마의 귀족들이 환장했던 악마의 소수 정체를 다음 장면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생선 내장을 햇볕에 몇 달 동안 방치해서 짓물러 터진 액체를 먹으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 썩은 액체를 먹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 없이는 요리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바로 간장, 된장, 그리고 젓갈이죠. 왜 어떤 음식은 독이 되어 우리를 죽이고 어떤 음식은 약이 되어 우리를 살릴까요? 그 한 끗 차이의 경계선, 발효라는 이름의 미생물 연금술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패와 발효는 과학적으로 한 뿌리입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패는 나쁜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을 만드는 것이고, 발효는 유익한 미생물이 단백질을 쪼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아미노산과 비타민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콩이나 생선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가 발효되면 인류가 가장 갈망하는 맛, 감칠맛의 정체인 글루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감칠맛은 인간의 뇌에 이 음식은 영양가가 풍부하니 어서 먹어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인류는 소금을 이용해 나쁜 균은 죽이고 착한 균만 골라 키우는 미생물 조련사가 된 셈입니다. 고대 로마에도 현대의 명품 향수보다 더 비싸게 팔렸던 발효 소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룸입니다. 고등어나 다랑어의 내장에 소금을 넣어 수개월간 발효시킨 이 액체는 오늘날의 액젓과 거의 흡사합니다. 스미소니언 사료에 따르면 최상급 가룸 한 병의 가격은 오늘날 가치로 수백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빵, 고기, 심지어 와인에도 이 꼬릿한 가룸을 섞어 먹었죠. 당시 로마 시내 외곽에는 거대한 가룸 공장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악취가 너무 심해 거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냄새의 끝에는 혀를 마비시키는 극한의 중독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학문적 가설이 있습니다. 발효 음식이 인류의 뇌 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프리다이저스천, 즉 미생물이 미리 소화해 놓은 발효 음식을 먹음으로써 인류는 소화에 드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남는 에너지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뇌로 갔습니다. 고고학 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효 기술의 습득이 인류의 뇌 용량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고기를 버리는 대신 익혀 먹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비로소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발효의 세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단순히 맛을 넘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무기가 됩니다. 세계 곳곳의 장수마을, 그곳에는 하나같이 미생물이 빚어낸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00세를 넘긴 노인들의 식탁 위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식재료. 의학계가 주목하는 그 놀라운 효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냄새나는 음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홍어, 두리안. 하지만 여기 단 한 번의 개봉만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를 대피시킬 수 있는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수르스트레밍입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먹어?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토를 유발하는 이 지독한 악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향수와 고향의 맛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문화는 향기를 쫓고 어떤 문화는 이토록 지독한 부패의 끝단을 선택했을까요? 이 지독한 냄새 뒤에는 인류의 가장 처절한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16세기 북유럽, 소금은 금값보다 비쌌습니다. 생선을 완벽히 염장할 소금이 부족했던 스웨덴 어부들은 고육지책을 선택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소금만 넣어 생선을 반쯤 썩게 만드는 것이었죠. 과학적으로 보면 염도가 낮아지면
부패균은 죽지 않지만 할로아나에로비움이라는 특정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이 녀석들이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를 내뿜으며 캔을 빵빵하게 부풀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즉, 수르스트레밍의 악취는 소금이 부족했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박테리아와 타협한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동양으로 돌려봅시다. 우리에게는 수르스트레밍만큼이나 강력한 냄새를 가진 액젓과 젓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젓갈 냄새에는 관대할까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을 보면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젓갈 맛에 반해 이를 조공으로 요구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서양의 발효가 생존에 치중했다면 동양의 발효는 감칠맛의 극대화로 진화했습니다. 동양은 소금이 비교적 풍부했기에 부패를 확실히 통제하면서 미생물이 단백질을 천천히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수하다고 느끼는 그 풍미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생선이었을까요? 육고기 발효는 왜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악취라고 부르는 것과 향기라고 부르는 것의 과학적 차이는 한 끗 차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뇌는 어린 시절 경험한 냄새를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기억합니다. 수르스트레밍의 지독한 황화수소 냄새나 젓갈의 꼬릿한 향은 사실 여기에 고농축 단백질과 미네랄이 들어있다 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홍어 회무침을 보며 침을 흘릴 때 서양인이 기겁하는 이유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뇌에 각인된 생존 코드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류는 악취마저도 문화로 승화시키며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독한 냄새를 견디고 발효 음식을 즐긴 민족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수입니다. 100세를 넘긴 노인들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준 발효식품 속 숨겨진 성분. 의학계가 주목하는 그 천연 보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세를 넘긴 노인들이 모여 사는 블루존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장수가 타고난 유전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의 대답은 다릅니다. 유전자가 결정하는 수명은 고작 25%에 불과하죠. 나머지 75%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식탁 위, 작지만 위대한 미생물의 답이 있습니다. 왜 특정 지역 사람들은 암과 치매 없이 100년을 넘게 살까요? 그들이 수천 년 전부터 보약처럼 챙겨 먹었던 코를 찌르는 악취 뒤에 숨겨진 생명의 정체를 아십니까? 진시황이 그토록 찾았던 불로초는 사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인 불가리아의 산악지대,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대한민국.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발효의 정수를 매일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발효는 천연 항암제 제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나토의 나토키나아제 성분은 혈관 속 시한폭탄인 혈전을 녹이는 강력한 효능이 입증되었죠.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장내 유익균을 1000배 이상 증식시킵니다. 인류는 약이 없던 시절 음식을 썩히지 않고 익힘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190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일리아 메치니코프 박사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불가리아 가난한 농부들은 유럽 귀족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까? 그는 직접 산맥을 뒤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메치니코프는 농부들이 매일 마시는 시큼한 유제품, 즉 요거트 속에 든 특정 유산균이 이 장내 부패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죽음은 장에서 시작된다며 발효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당시 학계는 이 미생물 보약 이론을 미친 소리라며 비웃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 후로도 수십 년이 더 걸렸습니다. 여기 가장 믿기 힘든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서구의 요거트보다 유산균 생존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를 타고 장끝까지 살아남는 이 풍당당한 생존력 때문이죠. 최근 학술지 Cell, Host and Microbe에 따르면 발효 채소의 유산균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경망을 자극해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땅속에 묻어두었던 김장독은 사실 현대의학이 이제야 따라잡기 시작한 최첨단 바이오 캡슐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효의 지혜는 조선의 땅 아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가 거대한 온기에 담겨 바다를 건넜을 때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을 지탱하는 영혼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쇠로 만든 그릇도 유리로 만든 병도 해내지 못한 미생물과의 공존. 조선의 과학, 온기 속에 숨겨진 0.1mm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숨 쉬는 그릇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서양의 화려한 도자기나 단단한 스테인리스 그릇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우리 온기만이 가진 별명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진흙으로 구운 항아리가 어떻게 숨을 쉬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 투박한 항아리 속에는 현대 나노공학조차 경악할 만큼 정교한 0.1mm의 마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의 조상들은 어떻게 현미경도 없이 미생물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이 신비로운 그릇을 만들어냈을까요? 온기를 현미경으로 수천 배 확대해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흙입자 사이사이에 미세한 구멍, 즉 기공이 촘촘히 박혀있죠. 이 구멍의 크기는 약 0.1 마이크로미터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사이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이 구멍은 물방울보다는 작아서 내용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지만 공기 분자보다는 커서 산소가 자유롭게 드나들게 합니다. 덕분에 항아리 속 발효균들은 질식하지 않고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반면 부패를 일으키는 외부의 큰 박테리아들은 이 좁은 틈을 통과하지 못해 차단되죠. 온기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필터이자 미생물의 특등석이었던 셈입니다. 온기의 가치는 단순히 저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보면 왕실의 장장을 관리하는 장고마마라는 직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온기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의 의서인 동의보감에 따르면 온기는 약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고 독소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온기에 담긴 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천연 항균 물질 덕분에 식중독균으로부터 왕의 식탁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화려한 청자나 백자가 아닌 가장 낮은 곳의 흙으로 만든 온기가 왕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믿기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온기는 외부 온도에 따라 스스로 습도를 조절합니다. 비가 오면 습기를 머금어 내부의 건조를 막고 날이 더우면 수분을 증발시켜 내부 온도를 낮춥니다. 현대의 스마트 냉장고가 전기를 써서 하는 일을 우리 조상들은 오직 흙과 불, 그리고 재만으로 해결했습니다. 학술지 Journal of Ethnic Food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용기보다 온기에서 발효된 김치가 유산균의 활성도가 20% 이상 높고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기는 단순히 그릇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 최강의 저장 공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저장 기술을 가진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존을 넘어 속도를 선택하게 된 대항해 시대. 온기 대신 나무통과 유리병을 선택한 선원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병, 그리고 그 병을 고친 의외의 절임 음식은 무엇일까요? 인류사를 뒤흔든 대항해 시대의 생존 전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대항해 시대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황금, 신대륙의 발견, 낭만적인 모험? 하지만 당시 선원들에게 바다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폭풍우보다, 해적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바로 입안에서 피가 솟구치고 뼈가 녹아내리는 바다의 저주였습니다. 왜 멀쩡하던 청년들이 배에만 타면 괴물처럼 변해 죽어갔을까요? 그 비극의 중심에는 인류가 그토록 신뢰했던 보존 기술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유일한 식량은 솔트 비프라 불리는 염장 고기와 돌덩이처럼 딱딱한 빵, 비스킷뿐이었습니다. 박테리아를 막기 위해 소금을 들이부은 고기는 수개월, 수년을 버텼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박테리아는 죽였지만 우리 몸을 살리는 생명의 불꽃마저 꺼뜨린 것입니다. 고기를 염장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던 비타민 C는 완벽히 파괴됩니다. 소금물에 절인 고기만 먹으며 수개월을 항해한 선원들의 몸은 콜라겐 합성이 중단되어 온몸의 조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혈병의 공포입니다. 인류는 보존 기술을 얻었지만 신선함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8세기까지 영국 해군에서만 수십만 명이 괴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선원도 괴혈병으로 잃지 않고 세계 일주를 마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쿡 선장입니다. 쿡 선장은 배에 수백 통의 사워크라우트, 즉 독일식 양배추 절임을 실었습니다. 당시 영국 선원들은 이 시큼하고 냄새나는 외국 음식을 쓰레기라며 거부했죠. 쿡 선장은 기발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장교들만 맛있게 먹는 모습을 연출해 병사들의 질투심을 유발했고 결국 모든 선원이 이 발효 보약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과학적 진실을 마주합니다. 단순히 소금에 절이는 것과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발효는 열을 가하지 않고 식재료를 보존하면서도 오히려 비타민 수치를 높이거나 보존해주는 살아있는 기술입니다. 조선의 김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겨울철에 채소가 없음에도 비타민 결핍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김치 속에 비타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대항해 시대가 괴혈병의 피로 물들 때 동양의 발효 과학은 조용히 인류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대륙을 정복한 힘은 총칼이 아니라 비타민을 보존할 줄 알았던 발효의 지혜였습니다. 자, 이제 인류의 보존 기술은 극한의 시대를 지나 현대의 최첨단 기술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다시 조상들의 느린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이 잃어버린 건강의 마지막 퍼즐. 그리고 이 영상의 결론이 될 인류 보존 기술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마지막 장면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튼 하나로 전 세계의 신선한 식재료를 식탁에 올리는 유례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방부제가 우리를 부패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킨 것 같죠. 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과연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현대인은 부패를 지웠지만 동시에 조상들이 수천 년간 공들여 키워온 생명의 미생물마저 지워버린 것은 아닐까요? 인류가 5만 년 동안 지켜온 생존 코드가 지금 디지털 문명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존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테리아를 모조리 살균하여 무생물 상태로 만드는 죽은 보존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가공식품들이죠. 다른 하나는 유익균이 나쁜 균을 제압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꾸리는 살아있는 보존, 즉 발효입니다. 과학적 사료에 따르면 인공방부제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파괴하여 현대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우리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던 옹기 속의 김치와 장류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가 집중된 장을 지키는 최후의 기사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은 기술이 부족해서 썩힌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공생하며 생명을 익히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와 스탠퍼드 연구진은 가장 진보된 AI 모델을 통해
인류의 장수 비결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출한 현대의 질병의 해답이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의 항아리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나노 로봇이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미생물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나사는 우주 정거장에서 선원들의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을 직접 배양하는 프로젝트를 연구 중입니다.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을 살릴 기술이 결국 가장 오래된 전통 기술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금 한 줌에 제국의 운명을 걸고 썩어가는 악취 속에서 생돈의 단맛을 찾아냈던 인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시간을 이용하라.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사륙이 아닌 기다림과 공존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놓인 작은 김치 한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만 년을 버텨온 인류의 지혜와 박테리아의 투쟁이 담긴 생존의 정수 그 자체입니다. 인류를 구원한 하얀 황금, 소금과 미생물의 연금술 발효.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더 경이롭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이 장대한 인문학 여정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